안녕하세요. 밤밤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영상은 예전처럼 뭐 경제 이론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요. 경제 정책이랑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 보고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및 주요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여기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뉴스 자료 탭에 들어가시면 저는 이렇게 네 개를 주로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 뭐 경제 연구나 아니면 이제 외국 사무소 뭐 동경이나 뭐 베를린도 있고 뭐 뉴욕도 있고 등등 이제 각 지역에 주재하면서 각 나라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신 보고서들도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가 23년 10월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전체 근로자 중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08년 때는 0.9%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3%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08년 이후로 연평균 10%씩 증가한 엄청난 수치죠. 특히나 동남아시아인의 비중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는데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베트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약간 특이사항은 우리나라 사람은 비중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일본 가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는 점. 여기 베트남이랑 중국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브라질, 네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의 비중이 엄청나게 작은 걸 알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그런 편견, 고정관념 같은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체자라든가 아니면 뭐 월급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이제 저숙련 노동이 일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 자격별로 살펴보면 전문적 기술직 분야의 고기능 인재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별로도 따져보면 의외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비중이 높으니까 제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아는 그런 편견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 추이는 이렇게 그냥 뭐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비제조업은 거의 세 배, 네 배 늘어났고요. 비제조업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다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랑 어떤 점이 달랐길래 여기 있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는 더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두 갈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일본이 자체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를 숙련 노동자로 육성했습니다. 이들을 교육했다는 거죠. 일본이 예전에 93년도에 실행한 기능실습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재료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귀국하는 게 원칙이라서 좀 일을 하다가 좀 일이 잘 맞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장기 체류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손해였겠죠. 그리고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가 이직 제한 같은 게 걸려 있어서 규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자 권리가 침해됐죠. 이를 올해 6월에 육성 취업 제도로 전환했는데 거의 31년 만에 전환한 거죠. 그럼 이제 육성 취업 제도가 기능 실습 제도랑 어떤 게 다르냐? 근로자의 커리어 패스를 명확하게 했고 이직 제한도 완화했어요. 특히나 이들을 교육시켜서 저숙련 노동자에서 남아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교육했으니까 근로자도 이득이고 일본도 이런 고숙련 노동자가 많으면 이득이겠죠. 취업의 커리어 패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특정 기능 2호를 따게 된다면 재료 기간의 제한이 아예 사라지게 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오래 머물고 싶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89년도에 재료 자격을 신설하긴 했지만 이땐 되게 빈약했어요. 이 이후로도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라든가 특별 창조 인재 제도 등 수많은 제도들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들이 일본에 더 오래 머물고 싶게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일을 더 쉽게 해주고 더 머무르고 싶게끔 스스로도 그런 동기를 유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도 외국인 인재가 갈수록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문제점도 물론 있어요. 바로 임금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이랑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그냥
러프하게 평균 내서 보면 28% 차이가 나는데 뭐 이런저런 속성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같은 직무를 했을 때 임금을 비교해 보면 7%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아래 재료 자격별로 임금 비교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영주자라든가 신분에 의한 재료인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죠.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고기능 노동자 경우에는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반면에 특정 기능이나 기능 실습처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떠올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6%로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해야 되는 일은 이들이 커리어 패스를 차곡차곡 나갈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육성 취업제도 그런 걸 위해서 이들을 이쪽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주자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겠죠. 일단 일본의 노동력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일본의 인구 감소세 때문이에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생산 가능 인구 수도 되게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건 굉장히 명백해요. 왜냐하면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본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일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22년도에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차별이나 편견 없이 아까 봤던 뭐 임금 차별 그런 것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응이 단기적으로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거죠. 아무래도 인구가 변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니까요. 이렇게 일본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이제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건 곧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처럼 한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높은 나라 중 하나긴 해요. 앞으로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이걸 잘 대처한 옆나라 일본의 정책을 좀 배워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본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23년 10월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었고 08년 이후로 연평균 10%씩 엄청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죠. 이런 동남아 노동자들은 우리 편견으로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문직이나 기술직 분야의 고기능 인재가 엄청 많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저숙련 노동자들을 육성 취업 제도를 통해 숙련 노동자로 키우고 재류 기간 없이 살 수 있는 등 이런저런 뭐 제도적인 발판을 많이 마련해서 이들이 일본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동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임금 차별이 존재하긴 하지만 뭐 이런 커리어 패스를 밟아 나가면 이것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되게 큰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